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 이라는 책을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3부에서 필요한 정보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에서 꼼꼼하게 모으고 안전하게 불리는 비법들 알려드렸고요. 돈이 모이는 금융과 카드 상품들, 불안한 미래에 날개를 달아줄 재테크 1등 책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 재테크는 뒷전인 당신에게 건강해야 종잣돈도 독하게 모을 수 있다. 종잣돈 모으기 노하우와 예적금 펀드, 내 집 마련, 보험, 연금, 주식, 연말정산까지 모두 다 담겨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집은 살 필요가 없다?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집이 남아돌 것이다.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모두 현금이 필요해서 집을 팔려고 내놓을 테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씀, 그리고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차라리 더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인구는 심각하게 줄고 있다. 둘도 많다고 외치던 정부에서 이제는 아이를 셋째까지 낳게 하려고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60명도 넘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등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새 한반 학생 수는 30명 내외다. 인구가 이렇게 줄었으니 이제 집이 남아돌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구는 확실히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할 뿐 아니라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도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결된다. 즉 사람은 줄었는데 주택의 수요는 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내 집 마련이 주는 심리적 안정을 무시할 수 없다.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이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 심리 상태가 안정되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할 때 무주택자보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작정 묻어두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또한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 교통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다. 주위 선배들에게 꼭 확인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가는 재테크 상품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장만해 두는 것이 길고 긴 재테크 레이스를 뛰는 사람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첫 월급 때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과 그런 거 없이 멋진 자동차에 기름을 꽉꽉 채워서 다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여도 나이 들면 생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누구는 새로 산 집에 인테리어를 하느라 펀드를 환매하는데 누구는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펀드를 환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청약 상품부터 가입하자고 합니다. 청약 상품. 아파트 신규 분양도 노려보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약 통장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좀 어렵더라도 아파트 청약과 당첨이라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청약 통장과 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한꺼번에 목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므로 중도금을 대출받는다 해도 계획을 미리 잘 세우면 어렵지 않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상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몇 년간 실거주 하다가 요건을 채워서 아파트를 파는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청약 통장은 필수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청약 가점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과거 4개로 구분되었던 청약 통장이 종합저축으로
폐합되면서 조건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32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40%가 의무적으로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리했으나 17년부터는 동네 지자체장이 청약가점제 비율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자, 과거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까지 더해진 4개의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각각 다른 분양 자격과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마치 세종대왕님이 글자가 중국과 달라 깔끔하게 한글을 만드신 것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복잡하니까 하나로 묶자고 해서 이제는 종합저축통장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도 달랐는데 이제는 그런 칸막이가 모두 없어지고 청약통장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단순한 구분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둘 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씩 24회 이상 넣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겠다. 아직 세대주가 아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이미 청약저축이 있다면 다른 가족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자와 소득공제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자는 1년 미만인 경우에 연 1.5%,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2.5%의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도 좋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1+1의 혜택이 숨겨진 좋은 상품이다. 굳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더라도 활용해보면 좋은 상품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도 그 뒷부분에 많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주식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보험료 절약 요령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저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장 항목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알아두면 보험료가 절약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도 보장은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보험가입의 요령이다 라고 하네요. 운전자는 가족으로 한정하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자 범위를 정해야 한다. 운전자를 모든 사람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시키면 보험료가 절약된다. 보험료를 가장 적게 하려면 1인 한정으로 하면 된다 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운전자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지정할 것. 자, 21세 이상으로 하면 운전자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게 되므로 좀 더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30세 이상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무사고 운전자 명의로 가입할 것. 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따라가므로 가족 중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라. 그리고 운전자는 가족으로 한정. 항목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라고 합니다. 무사고 운전하면 10% 할인. 무사고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보험료를 매년 10% 할인받고 있고 최고 7년 무사고면 60%까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내면 최고 150%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된다. 그러므로 무사고에 준법 운행하기 바란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리고 저도 여기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자동차 배기량이 적으면 보험료가 절약되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이 된다는 것을요. 네,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자들이야 뭐 군대를 안 가지만 군대 가서 의외로 그 운전병으로 있다 온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력을 한번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배당, 여기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당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월에 결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12월에 결산을 한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월 결산법인 3월 말까지 12월
결산법인은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1년 내내 보유해야 할 필요 없이 그날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과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는 12월에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라고 하네요.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한창 업무에 몰두해야 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배당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 주가가 오르는 12월에 배당주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 여름부터 배당 투자를 할 만한 회사를 물색하면서 가을에 사서 기다리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여름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해 가지고 가을에 사서 겨울에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런 팁이 있더라고요. 자, 주식 투자 시기를 알려주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좋은 팁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주가 동향. 경제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때엔 미국발 무슨 사태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엔 중국에서 열린 중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결과가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을 올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어느 요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속에서 투자자들은 숨가쁘게 울리고 웃긴다. 신당동 떡볶이 양념의 비밀은 할머니 머릿속에라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미래는 그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다. 자, 복잡한 요소들이 오래져서 주가를 결정짓지만 그동안 수많은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자, 처음에는 첫 번째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하네요.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고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펀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고 다우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오르면 우리나라에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너무 맹신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위주 기업들은 판매가 감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과 금리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즉 화랑기와 후퇴기를 거쳐 침체기 다음에는 회복기 이런 식으로 마치 물길이 출렁이듯 거침없이 오르고 내린다. 주가는 회복기와 하랑기에는 당연히 상승하고 후퇴기와 침체기에는 하락하게 된다. TV 뉴스에서 장사 잘 된다고 기뻐하는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고 증권사 전광판이 빨간색으로 주가가 큼지막하게 나오면 그때는 경기가 회복기와 하랑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혹시 후퇴기나 침체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변수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따릅니다. 앞에서 설명한 주식 투자 시기를 알려주는 3가지 키워드 외에도 원자재 가격, 국제 수지, 물가 등 너무나 많은 추가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식으로 1년 안에 쪽박 사는 비법. 이게 좀 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위험한 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확률로 보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니 돈이 조금 모자라고 펀드에 꾸준히 넣자니 기다리기 싫어진다. 게다가 그 정도 금액이면 그동안 봐온 우량주를 살 수 있으면 분산 투자 개념으로 좀 봐둔 잡주도 적당히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안전하게 주식을 투자했다가 조금 재미를 보게 되면 역시 주식이 최고야 라고 되뇌며 그동안 모아둔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몰아넣게 된다. 자, 주식시장이 몇 번 출렁이면 원금이 반으로 줄고 거기서 다시 반의 반으로 주는 것이 허다하다. 5천만 원이 순식간으로 1,000만 원으로 쪼그라지면 다급해진 다음 마음에 회사 일보다는 주식 시세에 마음이 가면서 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된다. 회사에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폐쇄하면 남의 눈을 피해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서 거래를 하기까지 한다. 마치 카지노에서 처음
좀 벌었다가 나중에 조금씩 까먹게 되면 조급해지는 도박꾼을 보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적혔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잣돈 3천만 원이 생기면 거의 10% 3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할애하는 상한선을 두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할애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주식으로 큰돈 만질 생각은 잊어주기 바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주에 묻어둘 생각이 아니라면 우량주에 묻어둘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지 말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3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